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기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 2강에서 공부할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배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지난 시간 수업이 중요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다음 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정도의 그 스마트폰을 들고 또 집에 있는 컴퓨터나 또는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들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내가 궁금한 사항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라는 이제 주 컴퓨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네이버라는 주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되죠. 규모를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매일 그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사친구에 접속해서 기사친구의 메인 서버에 항상 접속을 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사친구닷컴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셔서 내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오늘 여러분이 들을 이 강의를 클릭해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 강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모니터,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의 모니터까지 제 강의가 전송이 되느냐, 이 과정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IT 쪽에 이 정보 처리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종 들고 있는 단말기까지 전송이 되느냐. 주 컴퓨터에 있는 어떤 정보가, 어떤 데이터가, 제 강의가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여러분 손에 있는 여러분의 스마트폰까지 전송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열변을 토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주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수만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컴퓨터가 버벅대겠죠. 그래서 컴퓨터 옆에서 항상 지켜주는, 컴퓨터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CCU라는 통신 제어 장치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단말기,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도 단말기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단말기입니다. 그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기 위해서 단말기 옆에 TC라는 전송 제어 장치가 필요로 했었고요. 그 양단에 서로 간의 신호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신호 변환 장치가 양단에 걸쳐 있고 중간에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A4 용지를 딱 그려놓고 펴놓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정보통신 구조도에 대한 단말기부터 컴퓨터까지 하나하나의 그 기기를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림을 제가 큰 화면에서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이제 주 컴퓨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맨 끝에 있는 이 단말기가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주 컴퓨터는 뭐가 될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주 컴퓨터는 기사친구닷컴의 주 컴퓨터가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을 했다. 그러면 네이버닷컴이 되겠죠. 자, 주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주 컴퓨터는 하루에도 수만 명, 아니 네이버 같으면 수천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버벅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통신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라는 CCU라는 장비가 컴퓨터 옆에서 딱 붙어서 비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단말기. 자, 우리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니터. 자, 이 단말기 옆에는 전송 제어 장치라는 TC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양쪽 단에 신호 변환 장치라는 게 필요로 해요. 자, 이번 시간에 신호 변환 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통신회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회선. 자, 그래서 이 전체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조도에서
양쪽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라고 해서 단말기와 TC까지를 DT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컴퓨터와 CC를 묶어서 우리도 DT라고 불러요. 양쪽 끝에 있다, 터미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DC라는 장치가 신호 변환기와 통신의 선을 통틀어서 묶어서 우리가 DC, 회선 종단 장치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념을 공부할 때 이 전체의 시스템 구조도에서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 데이터 전송기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컴퓨터만 유일하게 데이터 처리기에 속한다. 자, 그래서 컴퓨터라는 놈이 데이터 처리기에 속하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통신 과목에서 지금부터 이어질 총 한 9개에서 10개 정도 강의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 강의 속에서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쵸. 이 컴퓨터는 우리가 벌써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에서도 벌써 다 배웠고, 또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 또 소프트웨어 공학, 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 소프트웨어 운영이나 또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통신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과연 어떤 개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전체의 구조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으로 딱 정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단말기가 뭔데, 단말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신호 변환기가 뭔데, 신호 변환기의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CCU라는 통신 제어 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 그림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 시간 2강에서 공부할 내용은 정보통신에 관련된,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기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 우리가 한 10강 정도로 만들어질 이 통신이라는 과목 속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죠? 기사, 산업, 기사 마찬가지입니다. 자, 20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서 기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기계들이 어떤 부분이 시험이 또 중점적으로 나오게 될 건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념 정리했었고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단말장치 터미널입니다. 자, 교재를 딱 쳐다보니까 교재의 그 오른쪽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다, 그죠? 자, 이 비어있는 공간이 괜히 제가 자꾸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데, 그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이거 딱 그려놓으면 어떨까요? 그쵸? 화면을 잠시 닫아놓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놓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빈 공간에다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요. 화면을 일시 정지시켜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선생님? 그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 하고 직접 닫아놓고 그려보는 거하고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반드시 그려보고 제가 검사할까요?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나중에 전부 다 선생님 저 예쁘게 그렸습니다 해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쵸?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첨부 파일로 올려주세요. 첨부 파일로 누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즉시 올려주셔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하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단 보고 뺏기면 안 되고, 그쵸? 안 보고 여러분 직접 그려보는 연습을 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니까, 그죠?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상품이라 하나 보내드릴지, 그죠? 농담입니다. 그려갖고 올렸는데 상품 안 보내준다고 또 뭐라 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말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말장치는 DT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사실은 이 단말장치를 이쪽 전체를 우리가 DT라고 부르기 때문에 DT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니까 얘가 주로 단말 장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책에서는 이 TC라는 부분이 소개가 안 되는 책도 있고 우리 책에서도 이 TC는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TC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부분을 나비 효과라 그러나, 그쵸? 컴퓨터와 단말기 제가 이제 뒤로 써 있다고, 그쵸?
딴짓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단말기 컴퓨터, 그리고 TC, CCU, 그리고 신호 변환기, 그리고 통신회선. 이렇게 우리가 나비 모양으로 펼쳐서 외워두시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TC는 단말기 옆에 붙어 있는 전송제어 장치입니다. 자, 좋아요. 자, 단말기 구체적으로 보면, 자,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접점에 위치하여. 자,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접점에 위치했다. 통신 시스템 전체의 이 부분이 사실 여기에 우리가 단말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 전체의 사용자와 접속 부분에 존재하는 게 단말기다. DT이다. 자, 이런 의미로 소개를 되고 있죠. 접점에 위치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된 결과를 출력해 보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단말기를 하고, 자, 전화기가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쵸? 전화기. 그 다음에 팩시밀리도 마찬가지고, 휴대폰, 스마트폰, 또 리모컨도 하나의 단말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말기에 포함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단말 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단말기의 기능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가? 자, 이게 시험에 나오죠. 자, 단말기는 뭡니까? 그쵸? 입력과 출력 기능을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전송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송 제어 기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TC, 그죠? 트랜스퍼 컨트롤의 약자죠. 전송 제어 기능을 누가? DT라는 단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전송 제어 기능. 사실 제가 이 DT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말기와 TC를 같이 묶어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DT라는 단말 장치 전체에서 전송 제어 기능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송 제어 기능은, 자, 정의가, 자,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와 단말 장치 간에 효율적이고 또 원활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어 기능과 방식을 총칭하는 게 전송 제어 기능이라는 뜻이고요. 자, 전송 제어 기능 자체가 입출력 기능 제어도 하고요. 그러니까 입출력 자체가 원래 단말기가 하는데 단말기 옆에 붙어 있는 전송 제어 기능이 입출력 제어 기능을 하고 회선 제어 기능을 하고 회선 접속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책에도 소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전송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DT에 속하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말 장치 기능은 기억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단말 장치의 종류 중에서 인텔리전트 단말기라는 지능을 가진 기억 기능을 가진 단말 장치도 있고 또 더미 단말기라 그래서 기억 기능이 갖고 있지 않는 단말기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단말 장치는 기억 기능도 갖고 있다. 잠시 어떤 내용을 보관하는 기능이죠.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 DT라는 단말 장치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입출력 기능, 2번 전송 제어 기능, 3번 기억 기능,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자, 단말 장치를 분류를 해봤어요. 그죠? 자, 단말 장치를 분류하게 되면 자,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본다면 단말 장치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느냐,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어떤 장치를 내용을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기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텔리전트 단말기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일정 수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스마트 단말 장치라고 해서 기억 기능을 갖고 있다. 자, 기억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비지능형 단말기, 그죠? Non-intelligent 단말기,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더미 단말기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더미. 자, 더미 단말 장치라고 부르면서 단독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없으므로 중앙 컴퓨터에 의존하면서 얘는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자, 이런 뜻으로 단순히 입력과 출력만 하는 단말 장치를 우리가 비지능형 단말 장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미와 지능형과 더미,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일반적인 분류 장치는 범용이란 말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말 장치,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단말 장치. 전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전용이라는 말은 그렇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말 장치, 그리고 복합 단말 장치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자, 범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말 장치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모니터도 단말 장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표시 장치로서. 그 다음에 광학 인식 장치라 해서 OMR, OCR, MICR 세 가지도 단말 장치에 속할 수 있다. 입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단말 장치니까 표시 장치는 일종의 출력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광학 인시 장치는 입력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OMR, OCR, MICR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OMR의 O는 옵티컬, 그렇죠? MR의 M은 마크, 그 다음에 OCR의 O도 옵티컬, C는 캐릭터, 그리고 R은 리더의 약자죠. 그러니까 문자를 빛을 통해서 읽어 들을 수 있는 장치다 해서 광학 문자 판독기고, 자, MICR의 약자는 Magnetic Ink Card Reader의 약자죠. 그래서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 그래서 사용 예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물론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우리가 또 앞에서도 한번 배웠지만 광학 마크 판독기 OMR은 여러분들이 몰랐습니까? 그쵸? 자, 시험 답안용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광학 문자 판독기라는 것은 주로 이제 지로용지 같은 경우에, 그쵸? 지로용지. 자, 지로용지 같은 경우에 요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입력할 때, 자, MICR 마그네틱 잉크 문자 판독기는 주로 이제 수표나 어음 같은 경우에 이 MICR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장치로는 프린터 있고 천공장치,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죠. 요즘은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진수의 1과 0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멍이 뚫리면 1로 표현하고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0으로 표현해서 1과 0의 표현 장치를 천공장치로 종이 카드에다 구멍을 막 뚫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종이 테이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기억 장치는 자기 테이프와 자기 디스크, 이제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죠. 자, 그래픽 장치로서 스캐너나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입력 장치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범용이라면, 널리 쓰이는 거라면, 전용이라는 것은 특수 목적용이니까 은행용, 의료정보용, 증권, 주가용, 생산관리용, POS용, 교통용, 교육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용이다. 특수 목적용이다. 이 중에서 POS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 그래서 판매 시점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바코드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관리해주는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POS라고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합 단말 장치로서, 이제 복합 단말 장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 기능을 갖고 있는 지능형 단말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리모트 배치 터미널을 해서 원거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 형태의 터미널, 이런 것들이 복합 단말 장치에 속한다. 자, 단말 장치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단말 장치의 분류, 이 부분도 사실 뭐 시험에 크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단말 장치구나라는 개념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죠? 이 그림.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기 하나하나를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말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2.2 단원의 통신 제어 장치 CCU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넘겨서, 자, CCU. 자,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니트, 통신을 제어하는 장치다. 자, 여기에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CCU가 하는 일은 뭐다? CCU가 하는 일은 교통정리 역할을 한다. 교통순경이다. 무슨 교통순경?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자, 이 그림에서 계속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우리가 뭐라고 예를 든다면 기사 친구라고 예를 들게요. 그죠? 자, 기사 친구라고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보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시험이 만약에 내일이다.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시험이 내일이면 오늘 같은 경우에 기사 친구 서버가 버벅버벅 되고 있어요. 왜?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꼭 시험 날짜 되면 막판에 다 몰리죠. 그죠? 그러면 기사 친구의 주 컴퓨터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버벅대니까 여러분들이 버벅대는 바람에 강의를 제대로 못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옆에 붙어서 통신을 제어해준 역할을 하죠. 수많은 단말 장치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쵸? 뭐 길동이, 순신이, 누구,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이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CCU를 통과해서 이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CCU는 컴퓨터의 보좌관으로서 컴퓨터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전체의 어떤 통신을 제어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CU가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다 끝났어요. 그죠? 다시 볼까요? 자, 그래서 이 통신 제어 장치는 데이터 전송 회선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데이터 전송에 관한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자, 개념적으로 CCU를 찾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항상 컴퓨터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통신 제어 장치 기능이 통신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감시한다는 말. 제가 계속 했던 말이고요.
자, 이러한 전송 제어 중에서 정선 제어란 말은 통신의 시작과 종료를 제어하고 송신권 제어, 교환, 분기의 기능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전송 제어의 세 가지가 다중 접속, 또 통신 방식, 또 교환 접속으로 나누게 되고,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통신 방식 중에서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이거는 이번 시간 뒷부분인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 이번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외에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으로서는 뭐가 있다? 동기를 제어한다. 이 동기라는 말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동기. 자, 이 동기라는 말을 영어로 하게 되면 싱크로노스. 자, 이렇게 씁니다. 싱크로노스. 제가 알파벳을 다 못 써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그쵸? 자, 줄여서 썼습니다. 그죠? 싱크로노스 또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앞으로 많이 듣게 될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올림픽 할 때, 그죠? 수영 말고 수영하고 비슷한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움직인다 해서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싱크로라는 건 뭐야? 동기를 시킨다. 우리말로 하면 동기를 시킨다. 똑같은 상태를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동기제어, 통신회선의 전송 속도와 CPU의 처리 속도 사이에 조정을 수행해서 상황을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동기제어다. 앞으로 동기라는 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그리고 제어 정보의 식별, 기밀 보호,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이니까 시험 문제에서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됐을 거예요. 기사에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읽고 정리해 두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런 통신 제어 장치의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종류라기보다는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자, 통신 제어 장치를 우리가 CCU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고요. 통신 제어 장치의 정의가 데이터 전송 회선과 컴퓨터와의 전기적 결합과 전송 문자를 조립 분해하는 장치다. 자, 이 말은요. 이거 자꾸 제가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죠? 컴퓨터와, 그죠? 실제로 통신하는 이 전체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전송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CCU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 그림에서 CCU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만 생각한다면 이런 통신제어 장치의 종류나 통신제어 장치의 기능이나 통신제어 장치의 특징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개념을 이해하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래서 데이터 전송 회선과 컴퓨터와의 전기적인 결합과 여러 가지 전송 문자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주는 게 CCU의 역할이다. CCU를 다른 말로 통신 제어 처리 장치인 CCP라고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CCU의 종류라는 개념보다는 CCU를 다른 말로 CCP라고 하기도 하고 FEP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자, CCU를 다른 말로 CCP라고도 하고 FEP라고 한다. FEP는 프론트의 약자로 전처리기라고 합니다. 앞단에 있다. 컴퓨터 바로 앞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통신 제어 처리 장치의 의미는 역시 문자 외에 메시지의 조립과 분해 기능까지도 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전처리기 FEP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역시나 고속 회선으로 설치되어 있다. 결국 컴퓨터 옆에 붙어서 전반적인 단말기를 제어하고 전송 회선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신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도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감시하고 처리하는 게 바로 통신 제어 장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CCU, CCP, FEP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아, 이거 통신 제어 장치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전 처리기를 다른 말로 전단 제어 장치라고 한다. 요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통신 제어 장치를 분류를 밑에 해봤죠. 분류를 하니까 뭐 비트 버퍼 방식도 있고 문자 버퍼 방식도 있고 또 블럭 버퍼 방식도 있고 메시지 버퍼 방식도 있습니다. 버퍼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쵸? 앞에서 임시 기억 기능을 갖고 있는 임시 기억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 말고 본다면 비트 버퍼 방식은 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면서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 속에 비트 단위 비트 버퍼, 문자 버퍼는 비트를 모아서 문자를 조립하고 말 속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겠고요. 통신제어 장치를 이렇게도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번 페이지에서 이번 단원 2.2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제어 장치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 개념을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단원으로 가도록 하죠. 자, 2.3단원, 이 단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신호변환 장치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앞 페이지까지, 지난 1관과 바로 앞 페이지까지는 주로 산업기사에서 한 80%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기사에서는 한 20%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요. 이번 신호변환 장치,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사, 산업기사 구별하지 않고 이제 막 출제가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신호변환 장치다. 자, 일단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단말장치와 통신제어장치를 통신회선에 접속하는 장치다. 신호변환 장치. 또 컴퓨터나 단말장치의 데이터를 통신회선에 적합한 신호로 변경하거나 또 그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또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고도 한다. 자, 이거는 따로 줄쳐놓으세요. 신호변환 장치를 다른 말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고 한다.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를 영어 약자로 하게 되면 뭐라 부른다? 그쵸? DCE라고 부른다. DCE. 자, 됐습니까? 자, 우선 신호변환 장치의 종류 4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가 전화기, 두 번째가 모뎀, 세 번째가 다음 페이지 있죠. 세 번째가 다음 페이지에 코덱, 네 번째가 다음 페이지에 DSU. 이 4가지가 신호변환 장치의 대표적인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신호변환 장치가 어디 있는지 이 그림을 또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죠? 자, 신호변환 장치가 여기 있죠. 신호변환 장치. 여기 뭐야? DC. 자, 얘네들을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고 부른다. 우리 지금 이 전체 구조에서 이제 CCU까지 공부를 했고, 단말기 공부했고, CCU 공부했고, 컴퓨터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신호변환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신호변환기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집에, 이게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우리 집에 전화기가 한 대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기입니다. 집안에 전화기 한 대만 딱 있습니까? 그쵸? 아무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전화기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 전화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 앞에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전봇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전봇대를 통해서 전화선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지금은 오늘날에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 전화선은 지하로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봇대를 따라서 왔지만, 자, 과거를 예를 들어서 이 전화선이 이렇게 해서 우리 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따르릉 하면 전화를 받겠죠. 그러면 다른 친구 집도 전화가 되어 있는데, 다른 친구 집이 여기 있습니다. 자, 친구 집이 내가 전화를 할 이 친구 집이 전화기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친구 집 전화기도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전화국에서. 그러니까 전화선으로 전봇대를 통해서.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옛날로 따지면 이 중간에 한국통신, KT 전화국. 그죠? 전화국 있겠죠. 제가 그림을 최소한 이렇게 줄여서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죠? 뭐 원리대로 따지게 되면 우리 집 전화기가 전화선을 타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전화국으로 갔다가, 우리 동네에 있는 전화국에서 또 우리 동네 중에서 제일 큰 전화국으로 갔다가, 우리 제일 큰 전화국에서 다른 지방의 전화국으로 갔다가, 다른 지방의 전화국에서 또 그 가까운 우리 동네 전화국으로 왔다가, 그 전화국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 과정을 아시겠죠? 그죠? 자, 이 개념인데 전화국을 거쳐서 친구 집과 우리 집이 전화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우리 인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신호 있죠. 우리는 보통 신호를 우리가 2가지 신호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디지털 신호라는 거와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신호기 때문에 높낮이가 일정한 1과 0 이렇게 표현된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그쵸? 우리 인간의 목소리는 디지털 신호입니까? 아날로그 신호입니까? 그쵸? 우리 인간의 목소리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러면 전화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전화를 전국적으로 막 설치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선들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선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에 적합한 선들이었어요. 아날로그. 이런 물결 모양의 아날로그 신호에 적합한 선들이었단 말이야. 아날로그.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목소리, 사람이 전화를 하죠. 그럼 우리 인간의 목소리, 아날로그라는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전화기에다 넣게 되면 당연히 이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서 친구 집에 아날로그 신호가 내 목소리가 도착해서 이 전화기를 통해서 친구한테 아날로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로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신호 변환한다는 자체가 필요 없느냐? 필요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만약에 요만하다. 그러면 이 신호가 이 전화기를 통과해서 이따만하게 변합니다. 그죠? 이따만하게 변해서 막 흘러가서 이따만한 신호가 이 전화기를 통해서 친구한테 들릴 때는 또 내가 원래 목소리 형태의 작은 신호로 바뀌어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이거 신호 변환기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 집에 있는 그 전화기가 이쪽 단말기가 되고 우리 집에 있는 전화기가 이쪽 단말기가 된다면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을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뭐 있습니까? KT라는 전화국에 주 컴퓨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예를 든다면 여기가 주 컴퓨터고 여기가 단말기고 이렇게 연결된 거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이 그림을 뒤집어서 여기가 컴퓨터고 여기가 단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결론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이거 신호 변환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신호 변환기가 이쪽의 신호 변환기가 이 전화기고 이쪽의 신호 변환기가 이 전화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신호 변환기의 종류가 아까 제가 4가지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책에 첫 번째가 뭐야? 전화기, 두 번째가 모뎀, 세 번째가 코덱, 네 번째가 DSU. 4가지의 신호 변환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전화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전화기가 하는 일이 뭐야? 아날로그 신호를 또 다른 아날로그 신호로 바꿨다가 그 아날로그 신호가 이 전화기를 통과해서 새로운 아날로그 신호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신호 변환기 종류의 첫 번째가 뭐야? 전화기. 전화기는 뭐야? 아날로그 신호를 또 다른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게 전화기의 신호 변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화기를 다른 말로 뭐야? 신호 변환기라 부르는 거야. 자, 책에 줄 쳐볼까요? 전화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날로그 데이터, 음성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장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신호 변환 장치를 공부하고 있어요. 신호 변환 장치의 첫 번째가 뭐야? 전화기. 전화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모뎀 나옵니다. 그죠? 모뎀. 교재 그림이 좀 이상한데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자, 모뎀. 자, 모뎀은 뭐냐면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컴퓨터가 각 가정에 보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컴퓨터에 뭐 어떤 문서 작성이나 게임이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 한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인터넷이 각 가정에 보편화되면서 모뎀이라는 기계가 컴퓨터에 달려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모뎀이라는 그 장치를 컴퓨터에 꽂게 되면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PC통신,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 뭘 샀다?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컴퓨터. 자, 이렇게 생긴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친구 집도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친구 집에도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자, 컴퓨터를 가지고 통신을 하고 싶은 거야. 통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했다? 그쵸? 여기에서 전화선을 여기에서 하나 따서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을 한 거잖아. 물론 이 컴퓨터 안에 뭐야? 모뎀이라는 장치를 장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뎀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컴퓨터로 선을 연결했어요. 여기다가 모뎀을 하나 달았어요. 그죠? 모뎀을 하나 달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무슨 신호다? 디지털 신호예요. 디지털.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디지털 신호.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도 무슨 신호야? 디지털 신호야. 그쵸? 근데 전화선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신호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디지털 신호로 야, 너 뭐해? 뭐 채팅한다고 치면 사랑해 라고 쳤어요. 그쵸? 사랑해라는 문자가 일로 날아가면서 아날로그 선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신호가 찌그러져 버리는 거야. 찌그러져 버리면서 여기 도착할 때 시롱해 이렇게 도착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신호가 찌그러지는구나. 그래서 뭔가의 신호를 바꿔야 되겠다. 결국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로에 보내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기 위해서 이 중간에 이런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이 장치를 우리가 모뎀이라고 불러요. 모뎀. 자, 모뎀을 영어로 쓰면 MODEM이라고 쓰죠. MODEM의 요 MO의 약자가 modulation. 우리말로 하면 변조. DEM의 약자가 뭐다? demodulation. 우리말로 하면 복조. 자, 그래서 모뎀을 다른 말로 변복조하는 기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변조라는 말의 의미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다는 의미고, 복조의 의미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바꾼다는 게 복조예요. 그러니까 변복조기라는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바꿔주는 게 변복조기라는 신호 변환기다. 이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전화기는 뭐다? 아날로그를 다른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원래의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신호 변환 기계고요. 모뎀이라는 것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또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바꿔주는 게 모뎀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신호 변환기에 모뎀을 씁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이 뭐예요? 얘가 이 중간에 통신에선 전송로가 아날로그 전송로기 때문에 모뎀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컴퓨터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이라는 아날로그 선에다가 실어서 보내려고 하니까 아날로그로 잠시 변환시켰다가 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복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전화선 자체가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모뎀이라는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다음 페이지 정리해 드리기 전에 이 그림을 가지고 맞아? 다음 페이지 그림을 맞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따 책 정리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코덱이라는 거 나오죠. 코덱. 자, 코덱이라는 것도 신호 변환 장치입니다. 그죠? 신호 변환 장치. 자, 코덱이라는 신호 변환 장치는 일단 읽어보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 형태로 변환시키고 또 이러한 디지털 형태의 신호를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복구시킨다. 다시 말해서 코덱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우리 음성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코덱이라는 장치는 여기서 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 있죠. 이 목소리는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죠. 그죠? 그럼 이 아날로그를 제가 이 핀 마이크를 차고 여기다 소리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집어넣은 소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메라라는 디지털 장치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내 목소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 되죠. 그쵸? 그럼 그 디지털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려고 한다면 다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야만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코덱이라는 장치를 쓰지 않으면 제 목소리가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디지털로 그대로 듣게 되면 제 목소리가 기계 목소리, 그죠? 옛날에 로봇 목소리, 하는 이런 목소리, 그런 목소리 들리지 않겠어요? 그쵸? 코덱이라는 게 뭡니까? 아날로그의 음성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로 바꿨다가 그 디지털이 다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형태로 바뀌는 게 바로 코덱이라는 장치의 신호 변환 장치예요. 이 그림에서 예를 들기는 힘들어서 제가 강의의 어떤 내용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코덱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코덱이라는 예는 이거의 예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 쪽에 이제 코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를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강의를 하면 카메라에 녹화가 되겠죠? 카메라에 녹화가 되면 그 카메라에 녹화된 제 강의했던 원본 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들을 수 있도록 가공을, 코딩을 여러 차례 거쳐서 편집을 할 게 있으면 편집도 하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 들을 수 있는 강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강의를 옛날에 오프라인에서는 하루에 한 10타임 정도도 강의를 했어요. 새벽밤부터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수업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온라인 강의는 이 코딩하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하루에 2개의 강의 이상 찍기가 사실 힘들어요. 하루에 1강 정도 찍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강의를 너무 많이 찍게 되면 그 뒷부분에 갈수록 제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강의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강의를 될 수 있으면 저는 하나 내지 컨디션이 좀 좋으면 2개의 강의를 좀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코덱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5번째, 그러니까 4번째죠. DSU라는 거,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는 거죠. 자, 시간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자, 우리는 초창기에는 전화로만 사용했었어요. 그죠? 통신을 할 때. 자, 어느 순간 모뎀이라는 신호 변환 장치가 나오면서 우리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상황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승질이 급하잖아요. 그쵸? 아, 통신을 하는데 정말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정말 짜증나는 거야. 그쵸?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나 다운받으려니까, 옛날에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인터넷 속도가 늦었을 경우에 영화 같은 거 하나 다운받으려면 밤에 다운로드 시작 버튼 눌러서 아침에 눈 뜨면 다 다운되는, 아직도 외국에는 그런 나라가 많지만, 그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운로드 클릭 딱 하면 바로 그냥 한 1분 내로, 그죠? 영화 한 편이 뚝딱 하고 다운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영토가 좁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봇대를요, 한국통신에서, KT에서 전봇대를, 원래 전봇대가 그 한국전력 건지, 그 한국통신의 KT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KT 전화선을요, 땅으로 다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바깥에 노출시키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이게 전봇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전봇대 위에 이제 선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조그만한 골목길 말고, 그쵸? 큰 전봇대를 보면 전기선만 지나가지 통신선은 지나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좀 그 중심가 아니고 이제 변두리나 이런 지역에 이제 골목길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조만한 전봇대에다가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전기선이 막 연결되어 있는, 그 중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전화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아직 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하로 다 매설이 되어 있어요.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선들이 전부 다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광 케이블 형태로 다 교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얘네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선 자체가 전부 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선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야. 우리가 다음 시간, 이번 시간 뒷부분입니까? 다음 시간 이 통신회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통신회선에 대해서는 그 뭐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광섬유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통신회선에 대해서. 그쵸? 그럼 이 통신회선이 전부 다 디지털 형태의 광 케이블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디지털 전송로를 타고, 그쵸? 친구 집에 있는 디지털 컴퓨터에다가 입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 집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전송로에 알맞은 디지털 신호로 바꿨다가 다시 친구 집 컴퓨터에 알맞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그 신호 변환기가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그런다? DSU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디지털 서비스 유닛.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정리가 되십니까? 그쵸? 자, 읽어보면 전송회선 양단의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로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신호 형식으로 변화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동작을 하는 장치다. 단말기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DSU가 디지털 전송로에 알맞는 디지털 신호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복원시켜주는 형태다. 자, 이제 정리가 다 되셨죠? 자, 제가 지금 또 열변을 토했는데, 이 신호 변환 장치가 역시나 여러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쵸?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신호 변환 장치 4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장황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다 보니까 자, 교재 정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으니까 자, 넘어가서 자, 교재 정리의 키워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신호 변환 장치의 개념은 아시겠고요. 다른 말로 회선 종단 장치 DC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전화기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시키는 게 전화기다. 그 다음에 자, 모뎀이라는 것은 이 디지털 신호를 음성 대역의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게 모뎀이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을 변조, 모듈레이션이라 하고, 그쵸? 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복조,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름하여 변복조기 모뎀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죠? 정리하시고요. 자, 모뎀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변복조 기능도 있지만 자동응답 기능, 또 루프 테스트 기능, 자동 호출 기능, 데이터 통신 및 속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갖고 있고요. 모뎀의 종류 중에서 널 모뎀이라는 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는데요. 자, 이 널 모델이라는 것은 터미널, 단말기와 컴퓨터 사이에서 RS-232C를 이용하여 직접 접속하는 모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RS-232C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RS-232C가 이렇게 커넥터인데 역시나 우리 그림에서 신호변환 장치와 신호변환을 연결하는 이 통신회선 사이에 연결하는 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신호변환 장치의 전화기와 모뎀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코덱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꿨다가 그 디지털 신호를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형태로 우리가 코덱이라는 신호 변환 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 디지털 서비스 유닛의 DSU라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신호 형식의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다.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다. 자,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호 변환기의 첫 번째, 전화기. 그 다음에, 코덱.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뎀. 그 다음에, DSU. 자, 세 가지가 있다면, 전화기는, 이렇게 외우시고요. 코덱은, 아디야.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모뎀은, 디아디. DSU는, DDD.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중간에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전송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아날로그 전송로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기에 적합한 신호 변환 기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전화기가 맞겠죠. 모뎀도 맞겠죠. 그쵸? 물론 앞뒤 말은 더 있습니다. 그죠? 뭐 전화기를 묻는 건지 모뎀을 묻는 건지 또는 디지털 전송로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전송로고 얘는 출발 신호, 얘는 도착 신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도 상황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라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신호 변환 장치고요. 자, 이어서 DT와 DC의 접속 규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DT, DC. DT가 뭡니까? DT가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DC는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이 또 그림을 또 봐야 돼. 앞으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요, 통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 그림은 놓쳤으면 안 되는 그림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도 A4용지 꺼내놓고 그려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결국은 뭐야? 이 DT와 이 DT 사이, 그리고 DC, 이 사이에 이 접속하는 이 부분요. 접속하는 이 부분. 이 부분 뭘로 접속할 거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DT와 DC 사이의 접속 규격. 제가 이제 예전에 호주 뉴질랜드 쪽에 좀 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가서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이삿짐을 다 사서 배로 붙여가지고 이제 보냈단 말이죠. TV, 냉장고 뭐 전부 다 들고. 그죠? 이민을 갈 생각은 아니었고 한 몇 년 가서 한번 공부도 좀 하고 갔다 오려고요. 자, 했는데 도착을 했어. 도착을 해갖고 이제 막 이제 짐 정리를 하면서 이제 TV를 봐야 되겠다. TV를 꽂으려고 딱 보니까 TV 벽이 좀 이상한 거야. 그쵸? 돼지 콧구멍이 없는 거야. 돼지 콧구멍? 우리나라에는 다들 이거 집에 가면 벽마다 이렇게 돼지 콧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 가니까 돼지 콧구멍이 없고 돼지 콧구멍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쵸? 나라마다 이 컨센트가 다 다릅니다. 그죠? 꽂으려니까 못 꽂잖아. 그래서 연결하는 잭을 사야 되는데 그 잭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그쪽 사람 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돼지 콧구멍이 전원이 220V의 전원이 나오고, 그쵸? 그쪽에는 여기서 240V 정도의 전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TV나 또 밥솥이나 이런 거 여기 꽂으면 그러니까 플러그를 사용해서 여기 꽂으면 오래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다 버리고, 그죠?
그쪽 나라 거 다시 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면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와 연결하는 어떤 그 잭 같은 경우에 그 USB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폰 뭐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이폰의 그 충전 잭이나 뭐 그 삼성 그 갤럭시의 충전 잭이나 이 모양이 다 다르니까 어디 막 충전하려면 그 제품에 따라서 뭐 달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시켜서 다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돼?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만들면 좋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통신에서 먼저 발달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DT와 DC 사이에 이 접속을 할 때 이 DT와 이 DC 사이에 접속을 할 때 우리가 규격을 통일하자. 그죠? 규격을 만들자. 그게 바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공부하는지를 지금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DT와 DC의 접속 규격.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계속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통신 전체가.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개념 잡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ITU라고 합니다. ITU. ITU-T라고도 하고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곳에서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일단 두 가지 시리즈, V 시리즈와 X 시리즈. 주로 V 시리즈는 좀 아날로그에 관련된 얘기고요. X 시리즈는 좀 디지털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중전화망에 관련된 접속 규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공중전화망, PSTN의 T가 텔레폰. X 시리즈는 PSDN을 통해서라. PSDN의 D는 데이터 또는 디지털의 약자입니다. 자, 맨 아래쪽에 있죠. 여러분 교재에도 그죠? 참고표 있죠. PSTN과 PSDN은 공중전화교환망이라는 의미고 음성 위주고요. PSDN의 공중 데이터 교환망은 데이터 위주입니다. 이거 두 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V 시리즈는 PSTN이고 X 시리즈는 PSDN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DT와 DC를 접속할 때, 그쵸? 접속할 때 뭘로 접속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20개의 핀으로 연결된 커넥터로 할 거냐, 뭐 돼지 콧구멍으로 할 거냐, 그쵸? 그런 거를 규약할 때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V 시리즈라는 거와 X 시리즈라는 매뉴얼, 그죠? 책을 딱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죠? V 시리즈라는 책을 딱 만들어서 V 시리즈 안에 내용 보니까 전화기와 전화기 연결할 때는 뭘로 연결해라. 그죠? 전화기와 모뎀을 연결할 때는 뭘 연결해라. 뭐와 뭘 연결할 때는 뭘 연결해라. 그게 쫙 적혀 있는 거야. X 시리즈의 책을 딱 보니까 그 안에는 뭐와 뭐를 연결할 때는 뭘로 연결해라. 이게 쫙 적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책 번호라고 생각하세요. V24번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기능적, 절차적 조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DT와 DC를 접속할 때 기능과 절차적 조건에 대해서 적혀 있으니까 그 조건대로 연결을 하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얘기고, V28번에 보니까 전기적인 조건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V24번이라는 게 가나다라의 답이 되는 문제에서는 기능적, 절차적 조건에 대한 규정, 기능적, 절차적인 말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V28번이 답이 되는 문제에서는 전기적 조건이라는 게 키워드가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V 시리즈와 X 시리즈에서 V 시리즈 부분이 이제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V24번하고 V28번이 자주 출제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 시리즈에서는 기사에서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X 시리즈 볼게요. 일단 시리즈 자체를 V 시리즈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X 시리즈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V 시리즈가 답인 문제에서는 PSTN이란 말이 따라 나오게 돼 있고요. X 시리즈가 답인 문제는 PSDN이란 말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V 시리즈와 X 시리즈를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냐 이렇게 차이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키워드로 외워둘 수밖에 없어요. X 시리즈도 X1번부터 X100번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것들 X20번 비동기식,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X20번 비동기식 전송을 위한 DT, DC의 접속 규격이고요. 그러니까 DT와 DC를 접속할 때 비동기식일 경우에는 X20번에 따라서 접속을 해라라는 뜻이고, X21번은 동기식,
X25번은 패킷 전송을 위한 DT와 DC. 요 패킷 전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 기사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패킷이라는 말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한 4강이나 5강 가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패킷 전송에 패킷이란 말 나오면 아 X25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여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그쵸? DT, DC 접속 규격을 누가 국제전기통신연합이란 ITU-T에서 제정한 접속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그죠? 근데 전 세계가 이런 통신망 네트워크로 구성이 될라 그러면 그죠? 전 세계가 오늘날은 그 뭐 비행기 타고도 하루 만에 전 세계 구석구석에 안 갈 수 없는 나라가 없듯이 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하고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오게 된 것은 이런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고 또 기계를 표준화시켜 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ITU-T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EIA, 미국 전자공업협회입니다. 미국 전자공업협회. 자, 미국 전자공업협회에서는 뭐 RS-232C라는 규격을 만들었어요. RS-232C. 아까 앞에서 뒤에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RS-232C 역시나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나타낸 건데 이 RS-232C의 특징은 25개의 핀으로 만든 거. 여러분 컴퓨터 뒤에 보면 그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핀이 이렇게 막 이렇게 꼽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핀이 막 꼽혀 있으면서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그거 있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몇 개, 24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RS-232C는, 그죠? RS-232C는 역시나 공중전화교환망 PSTN을 통해서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나타낸 거고, 이 RS-232C와 비슷한 게 뭐냐면 ISO라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2110이라는 그 매뉴얼에 보면 그 DT와 DC의 접속 규격은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고 ITU-T의 V 시리즈의 24번의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고 V28의 내용도 이 내용과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쵸?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RS-232C 말고 RS-449는 이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DT와 DC의 접속 규격이다. 이건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가 되겠죠. 자, EIA라는 거. 요 24핀, RS-232C 24핀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ISO라는 건 뭡니까? 국제표준화기구고요. 아까 ISO의 2110, ISO에는 2110 얘를 주장을 했다는 거죠. 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이런 단체에서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역시나 공중전화교환망 PSTN을 통한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만들었고, 자, 주로 기계적 조건에 대한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ISO까지였고요. 자, 이어서 RS-232C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4핀이라고 그랬나요? 25핀이죠. 그쵸? 아까 여기서 말했던 RS-232C는 25핀입니다. 자, RS-232C는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인 DC와 데이터 단말 장치 DT 사이의 접속 규격이고 25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렸던 이 핀 자체가 핀 개수가 총 몇 개다? 그죠? 이렇게 된 게 25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뒤에 보면 이렇게 25개 핀짜리도 있고 모니터 RGB 같은 경우에는 9개, 10몇 개의 핀으로 막 이렇게 꼽는 선이 있어요. 그죠? 그 핀들이 얘가 만약에 1번 핀이고 얘가 만약에 2번 핀이고 얘가 3번 핀이면 맨 마지막에 얘가 25번 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번 핀의 기능, 2번 핀의 기능, 3번 핀의 기능, 그 핀마다 기능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정보통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이 기능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면서 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 시험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자 이 말이죠. 이게 다 이 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DC는 데이터 캐리어 디텍트라 해서 DC가 선로 쪽으로부터 감지할 수 있는 크기의 신호를 수신하고 있음을 DT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이 25개 중에서 어느 한 핀이 DCD 기능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제가 좀 찝어 드릴게요. 요거 5번에 RTS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송신을 요청한다.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이 CTS 외웁니다. 송신 준비가 완료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째 RxD 요거
수신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고 TXD 요거는 송신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다. 뭐 이 정도만이라도 좀 알아둡시다. 그죠? 송신 데이터, 수신 데이터, 송신 요청, 송신 준비 완료.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에 관련된 요 네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얘가 2번 핀이고 얘가 3번 핀이고 얘가 4번 핀이고 얘가 5번 핀이에요. 여기는 25개 중에서 2, 3, 4, 5번 핀이 그나마 송신과 수신에 관련된 핀 기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워두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어 약자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사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쵸? 기사에서 송신 요청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RTS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T와 DC를 접속할 때 고려해야 될 특성은 뭐냐? 그쵸? 자,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자,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DT와 DC를 접속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준비를 한 거는 사실 다중화기까지 오늘 수업을 다 끝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죠?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화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실 다중화기는 지금 이 그림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3단원의 데이터 전송 기술 들어가기 전에 다중화기에 대한 부분을 수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3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음 페이지 나온 다중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말기가 하나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중화기라는 것은 이 단말기가 여러 개가 연결됐을 때 하나의 전송도로 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다중화기기인데 이 그림 자체에서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DT와 DC 접속 규격까지가 이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제가 강렬하게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됐는데 어땠습니까? 좀 재밌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통신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통신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데이터도 보내고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기사님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산업 기사님이 될 거기 때문에 IT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앞으로 IT 기기를 쓰자 이 말이죠. 그죠?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다중화기는 다음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단말장치와 통신제어장치에 대해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변환 장치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중화기와 이어서 3단원에 해당되는 정보 전송 기술의 또 앞부분, 일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죠? 이 통신 과목에서 남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왜? 통신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통신의 개념을 지난 1강과 2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 통신이라는 과목이 점점점 재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중에서 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열심히 따라오셔서 통신에서 20점 만점에 16점 이상 맞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